안녕하세요. 역사의 목소리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로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이야기는 그 희망찬 연설 뒤에 가려진 냉엄한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한 더 깊은 고뇌가 담긴 목소리입니다. 1967년 그의 삶이 끝나기 불과 1년 전 킹 목사님은 또 다른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는 그가 마주했던 투쟁의 무게와 시대의 아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던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를 따라 시대를 넘어선 진실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위대한 배움의 터전에서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가와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인종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제 이야기의 주제로 또 다른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말 그대로 미국에는 두 개의 미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미국은 아름답습니다. 이 미국은 번영의 우유와 기회의 꿀이 넘쳐 흐르는 땅입니다. 이곳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육신을 위한 충분한 음식과 물자를 누리고 정신을 위한 문화와 교육을 즐기며 영혼을 위한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만끽합니다. 이 미국에서 사람들은 매일 삶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온전히 누립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회의 햇살 아래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다른 미국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미국은 매일같이 추악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 현실은 희망이라는 부력을 끊임없이 절망이라는 피로감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실직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일자리를 찾아 매일 거리를 헤맵니다. 이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쥐가 들끓고 해충이 가득한 슬럼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라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가난이라는 외로운 섬 위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또 다른 미국의 가장 큰 비극은 어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일 것입니다. 이곳의 어린 아이들은 매일 그들의 작은 마음의 하늘에 열등감이라는 먹구름이 끼는 것을 보며 자라나야만 합니다. 이 또 다른 미국은 꺾여버린 희망과 산산조각 난 꿈들이 뒹구는 비극의 무대입니다. 물론 이 또 다른 미국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멕시코계 미국인도 있고 푸에르토리코인도 있으며 아메리카 원주민도 있습니다. 에팔레치아의 가난한 백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이 또 다른 미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은 바로 미국 흑인입니다. 미국의 흑인들은 세 겹의 계토, 즉 격리된 장벽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인종이라는 계토, 가난이라는 계토, 그리고 절망이라는 계토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개의 미국을 하나의 미국, 즉 모두에게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는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싸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날의 이 투쟁은 5년 전이나 10년 전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남부 전역에서 법적이고 노골적인 인종 분리 정책과 그로 인한 모든 굴욕을 없애기 위해 영광스러운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품위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식당 카운터에 가서 햄버거 하나, 커피 한 잔을 주문할 수 없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고 대중교통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뒷자리에 앉아야 했고 때로는 백인 전용 좌석이 비어 있어도 그 앞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남부의 많은 지역에서 우리에겐 투표권조차 없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과 어른들이 인종 분리 식당에 앉아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식당 의자에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은 사실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위대한 가치를 위해 일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과 독립선언문에 깊이 파놓은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우물로 국가 전체를 되돌려 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쟁이 결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1964년에는 민권법이, 1965년에는 투표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 위대한 진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의 투쟁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평등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 카운터를 통합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소득과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보다 위생적이고 괜찮은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공원을 통합하는 것보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 교육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투쟁은 진정한 평등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경험일지 모릅니다. 우리 역사에도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 눈에 보이는 자유와 권리를 쟁취했던 뜨거운 투쟁이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우리가 마주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구조적 모순이라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마치 킹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보이는 장벽을 허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기회의 격차를 메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난 투쟁에서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이제는 끝까지 함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흑인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에는 분노했지만 흑인과의 진정한 평등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며 투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흑인들은 20년 전보다 더 열악한 슬럼에 살고 있습니다. 북부의 학교들은 1954년 대법원의 인종차별 철폐 판결 당시보다 지금 더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흑인들은 15년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흑인의 실업률은 백인의 2배이고 평균 소득은 백인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흑인 공동체는 매일매일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끔찍한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포기한 수많은 흑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출구 없는 길고 황량한 복도라고 느끼며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흑인 청년 실업률은 일부 대도시에서 30%, 40%까지 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흑인 공동체가 매일 마주하는 비극적이고 압도적인 불황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야 깨닫게 된 또 다른 사실은 인종차별주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국 사회에 깊고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월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이 있다는 신화입니다. 특정 인종이 모든 진보와 통찰의 책임자이며 다른 인종은 선천적으로 타락하고 열등하다는 거짓되고 비극적인 관념입니다. 궁극적으로 인종차별이 악한 이유는 그 논리의 끝이 집단 학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인종차별을 그 논리적 결론까지 밀어붙였던 병들고 비극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단지 나의 인종 때문에 내가 자기 옆집에 살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면, 나와 함께 식사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면, 좋은 직업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종차별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어떤 민족이 뒤처져 있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존재 자체가 열등하다는 존재론적 확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종차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백인들의 반발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백인들의 반발은 오래된 현상에 붙인 새로운 이름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미국 백인들은 단 한 번도 인권과 인종평등 문제에 대해 확고하고 단호한 헌신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에는 미국이 추방된 자들의 고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유럽에서 온 백인 망명자들에게는 따뜻한 고향이었을지 몰라도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망명자들에게는 똑같은 모성애적 보살핌과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흑인 영가에서 때때로 나는 어머니 없는 아이처럼 느껴져요 라고 노래했던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종정의 문제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듯하다가도 동시에 뒷걸음질 치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1863년 흑인들은 노예제도에서 해방되었지만 국가는 그 자유를 의미 있게 만들어줄 토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 유럽에서 온 백인 이민자들에게는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나누어주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더릭 더글러스가 흑인에게 해방이란 굶주릴 자유, 비바람에 내맡겨질 자유, 머리를 가릴 지붕도 없는 자유였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빵도 없고 경작할 땅도 없는 자유. 그것은 자유인 동시에 기근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흑인 공동체의 깊은 실망과 분노, 심지어 쓰라림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분노 속에서 폭동에 가담합니다. 저는 언제나 말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말할 것입니다. 폭동은 사회적으로 파괴적이며 자기 파괴적입니다. 저는 여전히 비폭력이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확신합니다. 폭력은 해결하는 문제보다 더 많은 사회 문제를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폭동을 비난하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이 폭동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끔찍한 조건들을 비난하는 데에도 단호해야 합니다. 미국은 폭동이 허공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폭동은 결국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미국은 무엇을 듣지 못했습니까? 흑인 빈민들의 곤경이 지난 몇 년간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유와 정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인 사회가 정의와 평등, 인간애보다 현상 유지와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정의를 미루는 한 우리는 폭력과 폭동의 재발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정의와 진보만이 폭동을 막을 수 있는 절대적인 보증수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시니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두 개의 미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거대하고
긍정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두 가지 잘못된 통념을 버려야 합니다. 첫째, 오직 시간만이 인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 속에 모든 악을 기적적으로 치유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100년, 200년 후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중립적입니다. 건설적으로 사용될 수도,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회의 악의 세력들이 선의의 세력들보다 시간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왔다고 확신합니다. 사회적 진보는 결코 필연성의 수레바퀴를 타고 저절로 굴러오지 않습니다. 헌신적인 개인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끈질긴 작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노력이 없다면 시간은 오히려 사회 정체의 원시적인 힘들과 동맹을 맺을 뿐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기에 알맞은 때란 바로 지금 항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저도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통합사회가 되려면 백인들은 단지 법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고 흑인이 자신의 형제이기 때문에 흑인을 올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도덕성을 법으로 만들 수는 없을지 몰라도 행동은 규제할 수 있습니다. 법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도 마음 없는 자의 잔인한 행동은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이 어떤 사람을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어도 그가 나를 린치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해도 사람의 습관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태도가 바뀌고 마음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력한 민권법이 필요합니다. 주택차별을 금지하고 정의의 집행이 전국 어디에서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흑인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흑인들에게 왜 스스로를 돕지 않느냐? 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지 않느냐? 라고 묻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존엄성과 자존감을 키우고 우리의 유산과 피부색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로 하여금 흑인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민자 집단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좌절감만 깊게 할 뿐입니다. 다른 이들은 자발적으로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사슬에 묶여 비자발적으로 끌려왔습니다. 다른 어떤 인종 집단도 미국 땅에서 노예였던 적은 없습니다. 사회는 우리의 피부색에 낙인을 찍었고 그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는 열려있던 문이 우리에게는 닫혔습니다. 신발도 없는 사람에게 내 신발끈을 스스로 묶고 일어서라고 말하는 것은 잔인한 농담일 뿐입니다. 수백 년간의 부정과 방치로 인해 수백만 명의 흑인들은 신발을 빼앗긴 채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 해답 중 하나가 기본소득 보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과 모든 가족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흑인과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정한 형제애를 현실로 만들려면 흑인과 백인의 운명이 서로에게 묶여 있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흑인은 백인을 두려움에서 구원하기 위해 백인이 필요하고 백인은 흑인을 죄책감에서 구원하기 위해 흑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음악, 문화, 물질적 풍요, 심지어 음식까지 모든 것이 흑과 백의 융합체입니다. 백인의 참여 없는 흑인만의 길은 없으며 흑인의 열망을 외면하는 백인만의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호성에 피할 수 없는 네트워크 안에 운명이라는 하나의 오드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시인 존 던이 오래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 본토의 일부이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하지 마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해 울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힘든 날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양심의 연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미국 백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들의 분노와 고뇌를 이해합니다. 인종차별적 정신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선한 의지를 가진 많은 백인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학생 세대들 가운데 민주적 원칙과 정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의 힘든 날들 속에서도 정의와 인권, 평화의 대의에 함께할 이들이 있음을 매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쟁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정의의 이상에서 벗어나 방황하더라도 미국의 목표는 결국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대받고 멸시받을지라도 우리의 운명은 미국의 운명과 묶여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플리머스에 상륙하기 전부터 우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라는 장엄한 단어들을 역사에 새기기 전부터 우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조기의 아름다운 가사가 쓰이기 전부터 우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의 선조들은 무보수로 이곳에서 노동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굴욕적이고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왕을 만들고 주인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닥없는 생명력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만약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노예제도의 잔인함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반대 세력, 소위 백인들의 반발도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신성한 유산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우리의 메아리치는 요구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 우주의 도덕적 궤적은 길지만 결국 정의를 향해 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리라. 어떤 거짓도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리라. 짓밟힌 진리는 다시 일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리라. 진리는 영원히 처형대에 거짓은 영원히 왕좌에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처형대가 미래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깎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나라의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형제의 교향곡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흑인과 백인, 유대인과 이방인, 개신교도와 가톨릭교도가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이 위대한 나라에서 형제자매로 살아갈 그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위대한 날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샛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쁨으로 외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미국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벽과 차별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절망의 산을 마주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희망의 돌을 깎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